1950년 12월 한반도의 동쪽 끝 흥남항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부두에 수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눈앞에는 단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 군수품을 실어 나르던 화물선이었지만 그날 이 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 작전의 주인공이 될 운명이었다. 정원 50명의 작은 배에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겠다는 선장의 결정,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이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의 시작이었다. 배 안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김치 1, 김치 2, 김치 3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웃음을 나누던 그 순간들,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희망을 놓지 않았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10살이었어요. 그때 제 이름은 김동현이었고 흥남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자랐죠.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시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어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3살 위였죠.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가난하진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던,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심각한 얼굴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보였고 라디오에서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죠. 아버지는 매일 밤 라디오 앞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셨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군인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동현아,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닦으셨죠.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요? 누나가 물었어요. 빨리 준비해야 한다. 며칠 안에 떠나야 해.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은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어머니는 옷가지를 챙기셨고 아버지는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셨죠. 저는 제 물건 중에 뭘 가져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책 몇 권과 공책, 그리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을 골랐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새벽이었죠. 아직 어두운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큰 짐을 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기를 업은 여자들, 노인을 부축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아이들. 거리는 혼란스러웠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길은 멀었어요. 걷고 또 걸었죠. 중간에 쉬면서 어머니가 준비해온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엄마, 언제 다시 집에 와? 제가 물었어요. 곧 돌아올 것.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방향을.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항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넘는 것 같았어요. 모두 배를 기다리고 있었죠. 부두에는 이미 배 한 척이 서 있었는데 사람들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저기 자리 있을까요? 누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가까이 가보자. 아버지는 우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밀리고 밀리는 와중에 누나와 제 손이 떨어질 뻔했죠. 어머니가 재빨리 우리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못 태워요. 배가 꽉 찼어요. 군인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또 누군가는 간청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발요. 우리 가족만이라도요. 안 됩니다. 이미 정원 초과해요. 군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절망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한쪽으로 비켜섰어요. 일단 여기서 기다려보자. 혹시 또 배가 올지도 모른다. 우리는 부두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추웠습니다. 바닷바람이 옷 속까지 파고들었죠. 어머니는 가져온 담요로 저와 누나를 감싸 주셨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두에 가득했고 배는 오지 않았죠. 밤이 되자 더 추워졌어요. 저는 떨면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폭발음 같은 거였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와야 하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불안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여전히 부두에 있었어요.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해서 온몸이 뻐근했죠.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배가 온다! 사람들이 일제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다시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동현아, 누나 손 꽉 잡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절박했어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가 도착했어요. 메르디스 빅토리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크지 않은 배였습니다. 군인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 줄로 서세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하지만 질서를 지키기는 어려웠어요. 모두가 살고 싶었으니까요.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어.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배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앞쪽에서 다시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민간인은 더 이상 못 태웁니다. 군인과 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제발요. 우리도 태워주세요. 아이들만이라도요. 여기 남으면 우린 다 죽어요. 절박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죠.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 남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 쪽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선장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외국인이었죠. 선장은 부두를 둘러봤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아기를 아는 여자들을, 노인들을, 우는 아이들을, 그리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장님께서 여러분을 태우시겠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곧 혼란이 시작됐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배로 몰려들었거든요. 천천히 질서를 지켜주세요. 군인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살기 위한 본능 앞에서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 물결에 휩쓸렸어요. 배에 오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좁은 통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가 안아주셔서 다행이었지만 누나는 혼자 걸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누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진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어요. 앉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서서 서로를 부축하고 있는 거였죠.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나 싶을 정도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동현아, 괜찮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무섭고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죠. 우리는 살았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요. 배가 항구를 벗어났어요. 흥남이 멀어지고 있었죠. 저는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이, 제가 뛰어놀던 골목이, 친구들이 있던 학교가 모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안녕.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배 안은 지옥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죠.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물도 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파도가 심했거든요. 배가 크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죠. 누군가 토하기 시작했고 그 냄새가 배 안에 퍼졌어요. 저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동현아, 눈 감아. 괜찮아질 거야.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배의 흔들림은 계속됐고 공포는 가시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태어나는 아기 소리 같았거든요. 저기 저 사람의 나는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죠. 배 한쪽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좁은 공간에서요. 사람들이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간호사였던 누군가가 도와주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죽음의 배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산모는 지쳐 있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선장이 그렇게 제안했대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으니까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상한 이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아기가 2명 더 태어났어요. 김치 2, 김치 3, 3명의 아기가 바다 위에서 세상에 나온 거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간은 정말 강하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은 계속되는구나.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목이 말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기들과 노인들에게 먼저 물을 줘야 했으니까요. 엄마, 목말라요. 제가 말했어요. 조금만 참, 곧 도착할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곳이 얼마나 먼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남자들과 함께 배 한쪽에서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물을 아껴 쓰는 방법, 아픈 사람을 돌보는 방법,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저는 누나 옆에 서 있었어요. 누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동현아, 우리 다시 집에 갈 수 있을까? 누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하. 전쟁 끝나면 가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나를 안심시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누군가 소리쳤어요. 땅이다! 땅이 보여! 사람들이 일제히 창문 쪽으로 몰려들었어요. 정말로 육지가 보였습니다. 거제 장승포였어요. 배가 부두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배에서 내릴 때 다리가 풀렸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죠. 이제 괜찮다. 우리 가족은 부산에 터를 잡았어요. 하지만 부산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우리를 맞이한 건 추운 바람과 낯선 거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군인들이 피난민들을 임시 수용소로 안내했어요. 천막이 쳐진 넓은 공터였죠. 우리는 천막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좁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일단 여기서 지내보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막 안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져온 게 별로 없었지만요. 그날 밤 추웠어요. 천막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담요 한 장으로는 부족했죠. 우리 가족은 서로 꼭 껴안고 잤습니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다니셨어요.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밥을 지었죠. 저와 누나도 할 일을 찾았어요. 물을 길어 오거나 나무를 주워 오거나 작은 심부름을 하는 거였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힘들었어요. 먹을 게 부족했고 따뜻한 물도 귀했죠.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어느 날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일이었죠.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습니다. 동현아, 너도 이제 철이 들어야 한다.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상황이 쉽지 않단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살이었지만 어른처럼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되팔거나 작은 심부름을 해주고 돈을 받았죠.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도울 수 있었어요. 시장은 북적였어요. 온갖 물건들이 팔리고 있었죠. 미군들이 주고 간 통조림, 옷가지, 담요, 그리고 밀가루, 특히 밀가루가 많았어요. 쌀이 귀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한 아저씨가 밀가루로 국수를 만드는 걸 봤어요.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고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서 국수를 뽑는 거였죠. 신기했어요. 아저씨, 저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국수, 밀국수 먹어볼. 아저씨가 국수 한 그릇을 주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죠. 쌀국수와는 달랐지만 맛있었어요. 따뜻했고 배를 채워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하고 국수 뽑으면 돼. 어렵지 않아. 저는 그날부터 그 아저씨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깃고 그릇을 닦고 국수를 나르는 일이었죠. 대신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조금씩 돈도 벌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계속 부두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바느질 일을 시작하셨죠. 누나도 작은 가게에서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아버지가 다치신 거예요. 부두에서 일하다가 무거운 짐에 깔렸대요. 다리를 다치셔서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됐죠.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수입이 끊긴 우리는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국수집에서 일했죠. 국수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아저씨가 하나씩 가르쳐 주셨거든요. 동현아, 너 손재주가 있구나. 아저씨가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기뻤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죠. 우리는 천막을 벗어나 작은 판잣집으로 이사했어요.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부두 일을 그만두셨어요. 대신 작은 물건을 고치는 일을 시작하셨죠. 어머니는 바느질 일을 계속하셨고 누나는 가게 일을 했어요. 저는 15이 됐어요. 국수집 아저씨 밑에서 5년을 일했죠. 이제 혼자서도 국수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동현아,
너 이제 독립할 때 됐다. 아저씨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가게를 차려야지. 네 실력이면 충분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게를 차린다고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돈은 걱정 마. 내가 좀 도와줄게. 나중에 갚으면 돼. 아저씨의 도움으로 저는 작은 국수 가게를 열었어요. 판잣집 골목 한 구석이었죠. 작은 테이블 3개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지만 제 가게였어요. 첫날은 손님이 없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성껏 국수를 만들었어요. 육수를 오래 끓이고 국수를 젓가락에 담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첫 손님이 왔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였죠. 얼마예요? 20원입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을 꺼내셨어요. 저는 정성껏 국수를 말아드렸습니다. 맛있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는 너무 기뻤어요. 또 올게.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정말로 다음 날도 오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젊은 친구가 참 성실하구만. 맛도 좋고.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나 봐요.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입소문이 났죠.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하고 국수를 뽑았죠.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국수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죠. 여기 밀면 맛집이라던데 저는 정성껏 국수를 말아드렸어요. 남자는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비결이 뭐예요? 그냥 정성껏 만드는 거요. 남자는 웃었어요. 정성이라 좋은 대답이네요. 남자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데려왔죠. 제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과로였어요.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시다가 몸이 상한 거죠. 저는 어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위험해요. 어머니는 누워 계시면서도 걱정하셨어요. 내가 일 못하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저는 가게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해야 했어요. 정신없이 바빴지만 견뎌냈습니다. 누나도 도와줬고 아버지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죠. 몇 달 뒤 어머니는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하실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가게를 더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가족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19이 됐을 때 가게를 확장했어요. 옆 가게가 비어서 그곳까지 빌렸죠. 테이블도 늘리고 메뉴도 추가했어요. 냉면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현 씨 가게 정말 잘 되네.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좋아해줬죠. 제가 정직하게 장사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쯤 저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순이라는 이름이었죠. 제 가게 단골 손님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셨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맛있어요. 매번 똑같은 맛이 나오는 게 신기해요. 순이가 말했어요. 정성껏 만드니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예쁜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같이 산책을 하기도 했죠. 순이는 양품점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요. 그래요? 저도 피난민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쟁의 아픔을,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을,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요. 언젠가 다시 고향에 갈 수 있을까요? 순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걸었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죠. 2년 뒤 우리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줬죠. 국수집 아저씨도 오셨어요. 축하한다. 동현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아저씨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 내가 열심히 했어.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가게 위층에 작은 방을 얻어 살았어요. 좁았지만 둘이서 살기엔 충분했죠. 순이는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홀서빙을 하고 계산을 받습니다. 손님들이 순희 씨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국수 맛이 좋아서 오는 거지.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어요. 민수라고 이름 지었죠.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있으면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고 여린 생명이 제 아들이라니. 잘 키워야지.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겪은 전쟁과 배고픔을 이 아이는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가게는 점점 더 잘 됐어요.
부산에서 밀면으로 유명한 집이 됐죠. 신문에도 나왔어요. 작은 기사였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10살 피난민 소년 부산 밀면집 사장 되다. 제목이 그랬어요.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했죠. 흥남에서 탈출한 일,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탄 일, 부산에서 살아남은 일을요. 그때 배를 타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기적이네요. 맞아요. 기적이었어요. 그 기사가 나간 뒤 가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죠. 피난민들, 전쟁을 겪은 사람들, 그들은 제 가게에 와서 국수를 먹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흥남에서 왔어요. 저는 원산에서 내려왔죠. 저희 가족은 평양 출신이에요. 모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고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죠. 제 가게는 그런 사람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배고픈 사람이 오면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였죠. 돈이 없어도 국수 한 그릇은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동현 씨,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순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배고팠잖아요. 저는 예전을 기억했어요. 흥남에서, 배 안에서, 부산 천막에서 배고팠던 날들을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들 민수가 자라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민수 참 똑똑해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에요. 저는 기뻤어요. 제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아들만큼은 배워서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했습니다. 민수, 열심히 공부해.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가게 일도 도와줬죠. 방학 되면 홀 청소를 하고 그릇을 나르기도 했어요. 우리 가게가 유명하대요. 그래. 친구들이 다 알아요. 부산 밀면 하면 우리 집이래요. 저는 웃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미국인이었죠.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사장님 계신가요?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였어요. 제가 사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메러디스 빅토리오에서 일했던 선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메러디스 빅토리오요? 그 배를 타셨어요? 네, 1950년 12월에요. 흥남에서 피난민들을 태웠죠. 가슴이 뛰었어요. 저를 살린 배였어요. 저도 그 배를 탔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럼 그때 그 아이들 중 한 명이었군요.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의 기억을요. 배 안의 상황을요. 태어난 아기들 이야기도요. 김치 1, 2, 3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그 아기들 건강하게 자랐을까요? 잘 자랐을 거예요. 노인은 제 가게를 둘러봤어요. 당신은 잘 사셨네요. 이렇게 훌륭한 가게를 일구시고. 배가 저를 살려줬어요. 선장님과 선원분들이요. 노인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14,000명을 태웠죠. 모두 살리고 싶었어요. 살렸어요. 저처럼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노인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잘 살아줘서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노인은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왔어요. 부산에 머무는 동안 제 가게에 들러서 밀면을 드셨죠. 그리고 떠나시기 전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가게가 계속 번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적을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노인이 떠난 뒤 저는 가게 벽에 사진 한 장을 걸었어요. 메르디스 빅토리오 사진이었죠. 노인이 주고 간 거였어요. 이 배가 우리를 살렸어요. 손님들에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아들 민수는 대학에 갔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아빠, 저도 가게 물려받을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내가 원하면. 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마라. 생각해 볼게요. 민수는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회사 생활도 나쁘지 않은데 가게를 할지 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하고 싶어요. 정말? 아빠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맛을 이어가고 싶어요. 저는 기뻤어요. 제가 만든 걸 아들이 이어받겠다니요. 그래, 같이 하자.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로 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배웠죠. 국수 뽑는 법, 육수 끓이는 법, 손님 대하는 법, 제가 배운 걸 하나씩 가르쳐 줬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뭐가? 10살 때부터 이런 일 하셨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살아야 했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예순이 됐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여전히 가게에 나왔어요. 아침에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쉬세요.
단골 손님들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정말이었어요. 가게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국수를 만들고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손님 중에 젊은 기자가 왔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죠.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생존자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제가 탔었어요. 기자는 놀라워했어요. 정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물론이죠. 저는 카메라 앞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했어요. 흥남항에서 배를 기다리던 일, 배 안의 상황, 부산에 도착한 뒤의 삶. 50년이 넘은 이야기였지만 생생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날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을 뻔했지만 살았죠. 그래서 매일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리고 제 가게를 찾아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했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요즘 젊은이들은 전쟁을 몰라요. 평화가 당연한 줄 알죠. 민수가 말했어요. 그게 좋은 거야. 우리가 겪은 걸 안 겪는 게 좋은 거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이었어요. 다음 세대가 평화롭게 사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민수에게도 아들이 생겼어요. 제 손주였죠. 이름은 준호라고 지었어요. 준호는 저를 보면 달려왔어요. 귀여운 아이였죠. 준호야, 국수 먹을래? 네. 저는 준호를 위해 국수를 말아줬어요. 작은 그릇에 적당히 담아서요. 준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대단해.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준호가 7살이 됐을 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 할아버지 어렸을 때요. 저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흥남에서의 일, 배를 탄 일, 부산에서 살아온 일을요. 그때 큰 배를 탔지. 어떤 배요? 메르디스 빅토리호라는 배야. 엄청 많은 사람들을 태운 배였어. 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응, 무서웠어. 하지만 살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다행이에요. 그럼 지금 저랑 같이 못 있었을 텐데. 준호가 저를 꼭 껴안았어요. 저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70이 넘었어요. 많이 늙었죠. 매일 가게에 나오지는 못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나와요. 손님들을 보고 국수 냄새를 맡고 민수와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요. 가게는 이제 민수가 운영해요. 잘하고 있어요. 맛도 그대로 유지하고 손님들도 만족해하죠. 준호도 가끔 와서 돕고 있어요. 아직 어리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가게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미국에서 온 거였죠. 노인 선원의 가족이 보낸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국 피난민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부산의 국수집 사장님을 기억하셨죠. 아버지는 행복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살려주신 분이었죠. 민수야, 우리 가게 앞에 작은 표지판 하나 달자. 무슨 표지판이요?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기억하는 표지판. 그 배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가게 앞에 작은 동판이 걸렸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1950년 메르디스 빅토리호로 부산에 온 피난민이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잊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동판을 보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민수나 제가 설명했죠. 그날의 이야기를요. 14,000명을 태운 배 이야기를요. 대단하네요. 정말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더 정성껏 국수를 먹었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요. 제 인생이 어땠나 하고요. 10살에 전쟁을 겪었고 부모를 잃었고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죠.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고 배고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가정을 꾸렸고 일을 했죠. 지금 돌아보면 후회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가끔 흥남 생각을 해요. 제가 태어난 곳, 제 고향,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집은 남아 있을까요?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북쪽 가보고 싶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글쎄, 궁금하긴 해. 하지만 부산이 이제 내 집이야. 정말이에요. 70년을 산 곳이에요. 제 가족이 있고 가게가 있고 추억이 있는 곳이죠. 오늘도 가게에 사람들이 와요. 국수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바라던 거구나 하고요. 준호가 10살이 됐어요. 지난주에 가게에서 작은 행사를 했어요. 70주년 기념이었죠. 제가 부산에 온 지 70년이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시장님도 오셨죠. 김동현 사장님은 부산의 자랑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한 가게를 일구셨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순이가 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지. 순이는 웃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늙은 부부였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어요. 우리 잘 살았지. 순이가 물었어요. 그럼 후회 없어. 정말이었어요.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행복한 순간도 많았으니까요.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했어요.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대한 거였죠. 저도 출연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도 나왔어요. 여러분 중 서로 아는 분 계세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어머, 당신 혹시 김동현 아니세요? 네, 저 맞는데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배 안에서 옆에 있었어요. 제 딸이 계속 울어서 미안하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70년 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랬어요? 기억이 잘. 제 딸이 지금 미국에 살아요. 의사가 됐어요. 그때 살아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았어요. 그날 배를 탄 14,000명이 모두 무사히 도착했고 각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프로그램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생존자들, 그 자녀들, 손주들 모두 감사하다고 했죠. 그 배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그날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 생명으로 이어졌는지를요. 14,000명이 살았고 그들이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가정을 꾸렸죠.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날의 기적으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민수가 말했어요. 응, 정말 대단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제 하루는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가게에 들러서 육수 냄새를 맡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눠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죠.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70년 전 제게는 이런 일상이 없었으니까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던 시절이었죠. 가끔 악몽을 꿔요. 배 안에 갇혀있는 꿈, 부모님을 찾아 헤매는 꿈. 그럴 때면 순이가 저를 깨워줍니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미안해, 깨웠네. 괜찮아요. 같이 있어줄게요. 순이는 제 손을 잡아줘요. 따뜻해요. 어제 준호가 학교에서 숙제를 해왔어요.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쓰는 거였죠. 할아버지에 대해 써도 돼요? 나? 왜? 할아버지가 제일 대단하시니까요. 준호는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우리 할아버지는 10살 때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혼자서 살아남으셨고 맨손으로 가게를 만드셨어요. 할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항상 웃으세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는 준호의 글을 읽으며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싶었지만 손주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잘 썼어, 준호야. 준호는 저를 껴안았어요. 저는 준호를 꽉 안아줬습니다. 오늘 아침 가게에 나왔어요. 민수가 육수를 끓이고 있었죠. 저는 주방 한 구석에 앉아서 민수가 일하는 걸 봤어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국수를 뽑았어요. 잘하네. 아빠한테 배웠잖아요. 민수는 웃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북적였죠. 단골들이 많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사람들이 웃었어요. 한 젊은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이 가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70년 됐어. 70년이요? 대박이네요. 그래, 오래 했지. 비결이 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비결이라 특별한 게 있었나요? 정성이야. 그냥 정성껏 만드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야. 그리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 내가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지. 젊은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우고 갑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었어요. 저는 밖에 나가 의자에 앉았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모두 살아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학교 다녀왔니? 네. 오늘 선생님이 제 숙제 칭찬하셨어요. 그래, 잘했네. 준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민수를 도왔어요.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죠.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했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10살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른들 사이에서 일을 배우고 열심히 움직였죠. 준호야, 힘들지? 아니요, 재미있어요.
준호는 웃었어요. 정말 재미있나 봐요.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민수와 준호가 청소를 하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오늘도 수고했어. 아빠도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순이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죠.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민수, 며느리, 준호, 순이, 그리고 저 5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시작했죠.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가족이 함께 있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할아버지, 왜 응? 왜? 웃고 계세요? 그래, 행복해서 그래. 정말이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흥남 지역이 나왔죠. 저기가 할아버지 고향이에요? 준호가 물었어요. 응, 저기서 태어났어. 가고 싶으세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낯설었어요. 70년이 흘렀으니 당연하죠. 모르겠어. 궁금하긴 한데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준호는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좋아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준호야. 밤이 깊어졌어요. 순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죠. 여보, 아니, 앉아. 뭐 생각해요? 그냥 우리 인생 생각해. 순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좋아. 응, 좋았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가게로 가는 길에 바다가 보였어요. 부산 바다. 70년 전 제가 도착한 곳이에요. 파도가 철썩거렸죠. 고맙다. 저는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저를 살려준 바다에게요. 가게에 도착했어요. 민수가 벌써 와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함께 준비를 시작했어요.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하고 가게를 정리했죠. 익숙한 일이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손님은 단골 손님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거 부탁해요. 그럼요. 기다리세요. 저는 정성껏 국수를 말아드렸어요. 7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신경을 썼죠. 오늘도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 전쟁을 겪고 살아남고 여기까지 왔어요.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저를 살려줬고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가족을 지키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죠. 그리고 이제 손주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시작된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 삶으로, 민수의 삶으로, 준호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죠. 저는 오늘도 국수를 삶아요. 정성을 담아서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대접해요.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받은 기적을 나누는 일, 그리고 희망을 이어가는 일이죠. 해가 저물고 있어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민수가 청소를 시작했고 준호가 돕고 있어요. 저는 밖에 나와 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70년 전에도 봤던 별이에요. 배 안에서, 부산 천막에서, 그리고 지금도요. 여보, 들어와요. 추워요. 순이가 부르네요. 응, 지금 가. 저는 한 번 더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가게에 나올 거예요. 국수를 삶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죠. 이게 제 삶이에요. 기적이 만든 삶. 그리고 저는 이 삶을 사랑해요. 70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기억해요. 흥남의 추위를, 배 안의 공포를, 부산에 도착한 안도감을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저는 행운아예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행운을 헛되이 쓰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고, 가족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제 제 역할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민수가 가게를 이어받았고, 준호가 배우고 있죠. 제 이야기는 그들을 통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준호도 자기 아이에게 말하겠죠.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요. 흥남에서 온 소년 이야기를요. 그렇게 기억은 이어져요. 세대를 넘어서요. 그게 희망이에요. 저는 오늘 밤 편안히 잘 거예요. 순이 옆에서요.
그리고 내일 아침 또 일어날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이 선물이죠. 저는 그걸 알아요. 70년 전 그날 죽을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살았어요. 우리 모두 살았어요. 14,000명이요.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살았죠. 이게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기적이에요. 단순히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저는 그 기적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는 제 삶을 사랑해요. 힘들었지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 살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흥남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죠.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이지만 기적이 담긴 삶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되길 바라죠. 우리는 모두 살아갈 가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요. 그걸 저는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